여러분들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시간에 노출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 오버미디어 돼 있어. 그러니까 항상 들여다보지. 그러니까 말을 잘 안 하는 거야. 문자로 하는 거하고 말로 하는 거는 차이가 있거든. 감정의 표현에서. 그래서 실제로 스마트폰에 봉쇄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은 더욱 심하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에 의한 노동시장도 바뀌는 게 이따가 AI 하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공장에 로봇이 들어가 있는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다 자동화돼 버렸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21세기 노동은 외롭다. 왜? 다 혼자. 그리고 요즘 가게를 보시면요. 혼자 하는 그런 개인 사업자들, 뭐 이렇게 기타 줄 고치는다든가, 뭐,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케이크 만든다든가 다 그런 식으로 해요. 젊은 애들도 사업을. 그리고 어떤 애들은 막 오전에만 빵 만들어가지고 팔고, 그 다음에 자기 놀고. 같이 동업하는 걸 싫어해. 그리고 젊은 애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관계를 하는 걸 두려워해. 제가 지난번에 아카데미 거기 텐트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 얘기를 하니까 젊은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동거를, 그러니까 남녀든 남자, 동성이든 같이 있으면 불편하다. 어떻게 할 거냐. 강아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가장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스마트폰, 코로나 이런 것들로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얘기들이 있죠. 스마트폰의 좋아요가 오히려 애들의 공감 능력을 퇴화시킨다. 그리고 그리고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표정 읽는 법을 모른다. 그 온라인 수업도 그래. 나중에 얼굴 안 보여줘. 요만큼만 보여줘. 왜냐면 여학생들은 화장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얼굴 좀 보여줘. 그러면 교수님 저 화장 안 했어요. 그러면 딱 천장 보여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변하는 거를, 그래서 여기 지금 PTSD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라 그래, 한번 심각한 사건이 터지면 후유증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 정신적으로. 그걸 뭐라 그래? 외상후 스트레스. 그러니까 외로움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젊은이들도 그렇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보시면 지금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있는데, 이 데이터는 1년 전인데,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전체 41%, 즉 1000만 가구가 혼자 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구가. 인구의 5천만이지만 가구 수는 여기 써 있어요. 2300세대인데 그 중에 거의 절반. 어떠십니까? 심각하시죠? 여러분들은 혼자 안 사시죠? 행복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 연배가 많을수록 그 중에 37%.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때가 같다.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없어요. 혼자 있다는 거는, 그거는 병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의 세상의 어떤 관심의 변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건데, 하여튼 이거의 모든 원인 중에 하나는 애들 결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제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강요하시면 안 돼. 보세요. 이게 인구 증가율인데, 이게 이제 연도에 따라서 이게 별로 증가하질 않아요. 애 낳으면 바로 죽고 뭐 의학도 발전 안 하고. 근데 급격히 증가하잖아요. 언제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부터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200년 동안 인구는 급속히 증가한 거예요. 특히 20세기 들어와서. 20세기 처음 1900년 들어섰을 때 14억이었거든요. 20세기 끝날 때 2000년 됐을 때 인구가 뭐냐면 70억이었어. 그러니까 100년 사이에 더블링 타임, 여러 5배가 올라갔어. 자, 그러면 생명은 자연스럽게 숫자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애를 낳으면 사는 게 불편할 가능성이 크다. 밀집도가 너무 높다. 왜냐하면 저도 세포를 키워봤지만 세포를 많이 집어넣고 키우면 잘 안 커요. 왜? 알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인구 증가율이 대단히 높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저출산 문제는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여야 돼. 자,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노후가 걱정이시죠. 제가 그래서 오늘 가져온 얘기가 이 케어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 선생님, 나이가 드셔서 75세가 넘었어. 근데 몸도 아프고 누구 요양을 받아야 돼. 요양원 가고 싶으셔요? 안 가고. 여 신림에 있는 오다가 이렇게. 아니면 시내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죽어야 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괜찮지만 베이비 부모 세대가 제가 60년생인데요. 학교를 좀 1년 일찍 들어갔어요. 7, 8학번인데. 근데 이 60년생 전에 한 65년생까지 그리고 뒤로 가면 55년생. 그 10년 동안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 이 베이비 부모 세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돈이 제일 많아요. 일본도 그랬어. 일본은 뭐라 그러냐면 단가이 세대라 그래요. 근데 그 베이비 부모가 언제 생기는지 잘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 그럼 전쟁이 끝나잖아요. 끝나면 다 부서져요.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2년 뒤부터 애를 낳아요. 그래서 한국의 베이비 부모는 53년에 전쟁 끝났죠. 55년생부터예요. 그리고 단가이는 일본의 단가이 베이비 부모 세대는 언제일까요? 언제 전쟁이 끝나요? 45년에 끝나요. 47년생부터. 47, 48, 49, 50, 51 이렇게. 그래서 일본도 그 단가이 세대가 일본의 전체 부의 70%를 쥐고 있었어. 그걸 풀지 않고 젊은 애들한테 넘기지 않았죠. 왜? 일본 사람들은 은행을 잘 이용을 안 해요. 뭘 하냐면 우체국하고 그 공제회를 쓰거든. 그러니까 돈이 묶여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는 좀 낫지. 우리는 돈이 더. 근데 우리처럼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제 추측인데 70대나 80대 후반 되면 케어받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시죠? 요양원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유럽의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에서는 케어팜이라는 게 발전했어요. 요양원은 있었겠지. 그러니까 케어팜은 뭐냐면 인간적인 존중을 받으면서 농촌에서 케어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냈는데 이 조혜정이라는 사람이 조혜원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샘플들을 쭉 보여줘요. 독일의 농촌 또는 덴마크나 그 네덜란드에 있었던 1,000여 개가 넘는 그러니까 농촌에 치매센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케어팜들이 있어요. 소수로. 그러니까 그들은 문 열고 나가면 누가 하고 있어? 자연이 있지. 이해되시죠? 그거를 갖다가 유럽은 추구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성공한 나라가 이 북유럽들이었었어. 북유럽. 그거를 갖다가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과 복지를 결합하자. 그래서 한국에도 지금 이걸 연구하는 팀들이 있는데 그걸 치유농업 이렇게 얘기해요. 치유농업. 그런데 지금 성공 못하고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1900년, 9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농업과 복지를 연계해서 케어 시설을 도심이 아닌 근교에다가 펼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밀집도도 떨어지고 자기가 자연도 접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한 1200개 되는데 그래서 이 책을 지금 가지고 제가 그 한살림의 그 전국의 생산자 그 공동체가 150개가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가가지고 우리도 한살림도 이걸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진행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하여튼 간에 여기 보면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막 합니다. 장애우들을 하는 소셜팜이라고 지금 이건 여주에 있어요. 여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일본도 이제 사회적 농업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 간에 이제 케어팜 다 같은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농업을 통해서 치유와 재활을 해보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그 이그젬플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여주는 게 여주농원인데 이거 오랫동안 준비들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가장 큰 게 뭘까요, 이거는? 하여튼 저기 얘기는 좋죠. 예. 뭐가 문제일까요? 돈입니다. 돈입니다. 그러면 그 북유럽들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북유럽은 간단해요. 국가지원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저기 농민들한테 기본소득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요즘 저기 농사지면 그 뭐 직불금? 직불금. 직불금으로 주지만 전체 농사 한 10%도 안 되죠. 10%가 안 돼. 그러니까 조금 보상해 주죠. 농사 때문에. 그런데 독일은 달라요. 독일은 뭐라 그러냐면 환경 보존에 관련 저기 그 세금을 줘요. 뭐냐면 당신이 농촌에 있으면서 소득이 없잖아요. 근데 농촌은 누군가 지켜줘야 되잖아. 풀도 깎고. 그러니까 농촌을 지켜달라는 걸로 70%를 줘. 생활비에. 이해되세요? 농촌을 지키니까. 아니면 농촌이 다 황폐화되니까. 다 떠나버리고. 그래서 그 농촌 환경을 지키는 대가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요즘 한국에서 논의되는 게 뭐냐 하면 농촌의 그 농민 기본소득이라는 거예요. 농민을 살리려면 기본소득을 줘라. 그래서 손해봐도 농사 짓게.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식들이 왜 바깥에서 회사하다가 이리로 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저기 제가 한살림 때문에 가보면 영암 지난번에 한평 이런 데 강연을 나갔더니 40대들이 들어왔더라고. 회사 생활 지쳤잖아. 월급 받아봐야 애들 키우기도 힘들고 맞벌이. 그러니까 걔네들이 온 거예요. 근데 보세요. 걔네들이 와서 1차 농산만 해가지고 있겠어요? 안 하지.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카페도 해보고 빵집도 열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소득을 확실하게 주면 이렇게 케어팜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유럽의 케어팜은 그 2세대들이 들어온 거야. 아니, 나이 먹어서 어떻게 나이 든 사람을 케어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아들, 딸들이 들어와서 그걸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줘야 돼. 농민들한테. 예. 여주가 열매 여주인가요? 지역 여주? 지역 여주. 지역. 여주에. 여주 이천. 여주 이천에.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시설을 뒀는데 이거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기업하고 해서 투자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기 아까 말씀드린 복지는 돈 없이는 안 돼요. 돈 없이는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 좋은 일 좀 해보자 해서 정신지체아들 대상으로 했죠. 근데 성공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네덜란드의 치매 환자를 위한 거주형 케어팜 투어. 그러니까는 이제 그 치매 병동이 있는데 바로 농촌이죠. 그리고 개인실로 다 하고. 하여튼 이건 뭐 지금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국도 하는 데가 있어요. 영안 대신 케어팜. 그게 어디냐 하면 진천입니다. 생기 진천 들어보셨죠? 고속도로 가다가. 그런데 이거는 진짜 케어팜이 아니에요. 이건 치유노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좀 머리 아프고 몸이 저거 하는데 농사 지면서 건강 회복해라 뭐 이런 정도야. 아까 얘기했던 중증 환자들이 머무르거나 또는 치매 환자 정도 되려면 들어가는 돈이 엄청 크죠. 그리고 그거는 들어가는 돈이 많지. 그러니까 국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요양원 대신 케어팜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 이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뭐 농업인 교육지원센터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이 약하죠. 그래서 지금 하여튼 뭐 제가 또 하나 찾아봤는데 22년 케어팜 페스티벌도 열더라고요. 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한 거는 이 용어를 좀 한번 기억해 주고 계시라. 왜냐하면 지금은 잘 안 될지 몰라도 앞으로 5년 뒤 저희 세대가 진짜 본격적으로 70이 넘어가면 아마 굉장히 고민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전체 세대 중에 가장 부를 많이 형성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네들이 내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건 이제 거의 다 드렸고요. 근데 이게 어떤 효과도 있냐면 지방 소멸이라고 해서 지금 지방이 다 문 닫고 있잖아요. 그거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 위기의 특징은 뭐냐면 도시에서 떠나라 이거거든. 왜? 도시에서 에어컨만 켜고 있어야 되니까. 그 점점 가속화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도시에서 떠나서 세컨 라이프를 이런 그 농촌에서 케어팜 같은 것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학자들이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금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하여튼 간에 아까 제가 외로움 얘기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을, 행복하려면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모임들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대단한 거 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근데 여기 우리 세대들은 그래도 이런 모임들을 자주 하는데 젊은이들은 외로움이 더 많다 이런 걸 보셔야 되고,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든 이 관계, 좋은 관계를 위해서 아까 그 고립의 시대 책의 그 저자도 맨 끝에 해답은 그것뿐이 없어. 좋은 관계 공동체를 많이 만들어라. 노래도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되죠. 어? 노래도 열심히. 그치, 이거 뭐,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연습을 해보니까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는 너무 심각한 일을 추구하지 마시고요. 이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유형은 가지 말고, 뭘 한번 만들어 보죠, 뭐. 근데 하여튼, 땅 가진 거 실리면. 뭐 다 내놓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은 생각해. 살면 되겠네요. 예, 아니 근데 이제 마음에 맞아서 뭐 됐다가도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은 그게 여러 군데 있으니까 이렇게 옮겨 다니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들이 지금 무역도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갔고 앞으로도 잘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기반이 탄탄해. 이따가도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한국으로 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래서 국제 결혼이 많아져. 그거는 우리가 일본보다 다른 거는 일본보다는 우리가 열려 있는 구조 같아.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갈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심각한 불평등, 그 다음에 1인 가구의 가속도, 거기서 오는 외로움,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불행한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영국의 1800년도 영국이 급속하게 성장했는데 언제부터 힘들어졌냐면 빅토리아 시절 후반기에 1860년, 70년, 80년대가 너무 힘들었어. 그때 이제 내부에서 총 나오고 그러거든요. 사회주의 나오고 그리고 막 총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급속한 발전을 하는 국가가 항상 겪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겪으려면 노래도 좀 하고 그리고 이런 케어라든가 이런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달래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